안녕하세요. 마돈나입니다. 이렇다 100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회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100회. 우리가 왜 우리 만난 지 100일째, 뭐 100일 기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0이 의미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완전체? 이렇게 허여타? 허여타. 맞아. 허여타도 의미 있다. 우리가 아이 100일 때 백설기 나누잖아요. 백설기랑 수수팥떡을 같이 나누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질병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100일 전에 많이 사망하고 이래가지고 그때까지 잘 건강하게 자라준 것을 축하를 하면서 100일 기념으로 이제 건강에 잘 자라라 이런 의미에서 백설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수팥떡을 해요. 애군 물러가라. 근데 그거보다 더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왜 100일일까? 90일도 아니고 99일도 아니고 왜 100일일까? 제가 산수들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소수로 다 풀이되는구나. 우리나라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인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합궁한 날로부터 이제 280일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요. 280일 더하기 100일을 하잖아요. 그럼 며칠이에요? 380일이죠. 380일에서 뭘 빼냐면은 배란일 15일을 빼요. 그러면 365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수정되고 나서 1년이 되는 첫 번째 생일이 100일인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이게 첫돌이네. 첫돌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전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첫돌인 거네. 첫돌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보태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데올로기가 뱃속에 있어도 생명이니까 뭐 낙태는 절대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여하튼 이런 전통적 의미가 있고 그만큼 우리가 100회를 맞이하는 오늘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잘 견뎠구나. 그리고 건강하게 죽지 않고 살았구나.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예, 앞으로 애군을 피하고 건강하게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좀 꽉 채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백설기를 준비를 할걸 그랬나요? 그러니까 소장님 정도면 백설기를 좀 준비해서 우리 이렇다 이렇게 좀 진행자들한테 좀 하나씩 나눠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슈퍼바이스인데. 네네. 그러게 말이죠. 슈퍼바이스를 안 해. 자, 오늘 이제 100회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이죠? 예.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본소득 이론가 두 분을 한꺼번에 모셨습니다. 예. 기본소득의 오비와 YB. 올보이, 영보이. 유치하지만 죄송합니다. 예. 기본소득의 노론과 소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뭐 신구 세대를 잇는 기본소득의 대가. 아이유님과 슈퍼바이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유님은 아니 왜 슈퍼바이저님 인사 안 하세요? 안녕들 하세요. 노론이라고 안 하시는 거야? 끝까지 올드보이 아니라고. 인정하세요. MB로 하자. MB 미들보이. 좀 그렇다. MB는 너무 자존심 상하지. 죄송합니다. MB네. 함부로 정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 분이 현상인데. 알겠습니다. 아이유님은 이렇다에 가장 최근에 합류하셨잖아요. 76회 때 합류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차이스 안 가셨어요? 네, 안 갔습니다. 제가 가면 어딜 가니? 끝나고 디프리도 해야 되고 그때 합시다. 그 76회 때 합류한 아이유님하고 달리 슈퍼바이저님은 처음부터 함께하셨잖아요. 저도 물론 중간에 합류한 사람인데 두 분은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또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평생회원이기도 하시고요. 또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도 함께 공부를 하고 계시는 정말 가까운 관계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친밀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친밀감 정도는. 가까운 듯, 먼 듯. 서로 알게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도 더 넘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학부 시절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 뵙게 됐고요. 그때 서울대에서 자본의 정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슈퍼바이저님께서 강연을 몇 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의 내용이 저에게는 좀
있기는 했지만 네. 당시 제가 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뭐 저도 이제 자본을 읽기도 하고 하면서 고민 지점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나 그때의 기억으로 보면은 사용가치 물신주의라든지 뭐 구체적 노동의 물신주의 비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일반적 등가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뭐 척도의 문제라든지 좀 어려운 개념이었긴 했지만 뭐 배제적 포섭이라든지 뭐 그러한 개념들을 이제 막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던 기억이 근데 있습니다. 아이유님이 네. 영보이잖아요. 영보이가 10년 전이면 학부 시절이고 완전 영보인데 영영보인데 네, 그때 이런 어려운 개념들에 대해서 떡잎이죠 떡잎.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자본도 어려운데 자본의 정치 철학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 무슨 포섭이라 그랬죠? 이해는 잘 못했습니다. 슈퍼바이저님께서 아니 그러면은 슈퍼바이저님은 그 떡잎을 딱 보았을 때 어땠어요? 그냥 풍모가 있었죠. 지금과 같은 이런 훌륭한 이론가가 될 거라는. 뭐 그건 알 수 없는 거고요. 그건 없을 거. 그건 알 수 없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잠재성의 영역이고. 그 잠재성을 알아보신 거예요? 학문적 성실성 이게 딱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했죠. 강의해 주신 뭐 이렇게 선생님과 제자, 뭐 스승과 제자 이렇게 만나셨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참 어색한 관계라 가지고요. 사실 뭐 많이 알건 많이 모르건 같은 눈높이에서 수평적이고 등권적으로 뒤풀이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랬다고 기억을 합니다. 지금 연구소에서도 가장 옆에 같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역할도 슈퍼바이저님은 이제 소장, 또 관리 역할이기도 슈퍼바이저라는 닉네임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다의 슈퍼바이저는 전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뭘 슈퍼바이저 하세요? 이게 처음에 이제 닉네임을 정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쉽게 얘기해서 초거를 나는 안 쓰겠다. 빨간색 연필이나 좀 들고 다니겠다. 보충이나 하고 열심히 더 해봐라 이런 뜻으로 제가 정했던 거예요. 준비를 안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원래 감독이 일을 안 하잖아. 그래서 빨간 연필만 들고 다닐게 이렇게 해서. 뭐 밑그림만 그리겠다. 밑그림은 남들이 그려오는 거고요. 요리 과정으로 따지면 식자재 준비부터 손질하고 이건 안 하고 조미료 치는 건 조금 할게 이런 뜻에서 정했던 거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 프로그램을 왜 참여하게 될지는 저가 생각해도 좀 놀라운 자신도 일입니다. 몰랐구나. 이렇게 엮일 줄은. 그 찬희 쌤 덕인 것 같은데. 이렇다의 정신적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넘어갑시다. 더 얘기하면 뭐. 그래요, 맞아. 뭐 큰 소리 나올 것 같으니까. 들으나 마나 그냥 조미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유님 이제 중간에 합류하셨고 처음 오셨을 때 아이유라는 닉네임의 뜻을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다시 한번 가물가물한데 가수 아이유는 아니었고 제가 한번 조사를 그때도 기억이 났는데 네네. 아름답고 이유 있는 유토피아. 또 아름다운 이론과 유토피아. 이분 유토피아 좋아하세요. 그다음에 INU에서 아이유였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모르셨구나. 남의 방송 안 듣는구나. 자기 방송도 안 들을 거예요. 자기 방송도 안 들을 자기 방송도 안 듣지. 그러니까 이런 정말 고차원적인 의미에 비해서 마돈나하고 이 차니쌤 같은 닉은 거의 뭐 거저먹는 닉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나눴다가 그때 저한테 반격하셨죠. 차니쌤이 거저먹는 거지 마돈나는 의미가 있다. 뭐 이러면서 얘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뭐 얼마 안 된 일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우리 그때 그런 얘기도 나눴던 것 같아요. 별칭은 아이유인데 수식어로는 비판적 해방적 사회과학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수식어를 붙였는지 좀 가물가물한데요. 이거는 어떤 이렇다 방송에 임하는 아이유님의 지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 의미가 있죠? 네, 좀 거창한 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도록 지향하겠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재미있게 본 책 중에서 이제 정수복 선생님의 책이 있는데요. 이제 자칭 사회학자이자 작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하는 사회학. 인문학적 사회학의 귀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 건네고 응답하는 사회학을 우리 사회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분은 이제 현재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학이 과학적 방법론에 의지해서
전공자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난해한 이론과 각종 통계 수치로 가득 채워진 논문만 양산해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회학이 정작 사회에서는 유리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이란 이제 본래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세상의 작동 방식을 설명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오늘날의 사회학은 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연구비를 주는 국가와 기업, 논문 심사기관의 요구에 답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이렇게 잠깐 지금 우리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유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찬희쌤이랑 저랑 대화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뭐요? 우리는 이렇다에 출연하는 이 연구진들만큼 공부도 덜 했고 참 연구자는 못하는, 그러니까 연구자는 못 되지만 우리가 어디에 쓰일까 이런 얘기하다가 왜 지식 소매상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그게 생각이 나네요. 권민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좀 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사회와 소통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학자들은 연구원이라고 바쁘고 가면 갈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알아들 수 없는 얘기를 써놓고 자기들끼리 하는 뭐 한 20-30명 알아듣는 얘기 지들끼리 모여갖고 떠들고 있는 돈만 타면 되는 그렇죠. 참 학계의 풍토가 있죠. 진짜. 그리고 또 대중은 그것을 못 알아들었을 때 자괴감이 들죠. 아,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잘 몰라서 그런가? 이제 이래서 점점 멀어지고 괴리가 생기는데 그 중간에 그런 역할들을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얘기하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식 소매상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네, 사실은 그 대리사회 쓰신 그 김민섭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어렵게 쓴 사람 잘못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글쓰기 강좌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정수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계 이러한 풍토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말 건네고 응답하는 사회학을 요청하신 바가 있습니다. 말 건네고 응답하는 사회학. 이거 참 좋네요. 마음에 드네요. 네. 사회학이 사회에 유리되어 있다. 사회에 응답하지 않는다. 저도 그런 가깝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아유님 생각은 이 진정한 사회학이란 말 건네고 응답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렇다가 조금 비약해 보자면 이렇다가 그런 응답을 하는 그런 매체다. 좋다. 이거 아닌가요? 네. 내가 너무 유도 신문했나? 좋다. 네. 이것도 좀 거창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지향하다 보면 또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응답하는 이렇다. 네, 응답하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번 이렇다 100회 특집 방송을 빌어서 일단 사회과학자로서의 저희 지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이 이제 뭐 비판적 실제론에서 얘기하는 뭐 설명적 비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위르겐 하버마스가 얘기한 뭐 해방적 관심이라든지 그리고 이쪽에 접근을 또 많이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좀 비판적 해방적 사회과학 뭐 이런 표현들이 되는데요. 이것도 더 어떻게 보면 다 거창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다 46회인가 47회부터 제가 결합을 47회부터 결합을 했잖아요. 네네. 지금 저기 아이유님 이야기 들으면서 급 반성이 몰려오네요. 왜요? 제가 이렇다에 참여하면서 어떤 지향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 방송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야지라는 어떤 의지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 그거 왜 해 하면 그냥 찬희쌤이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재밌고 공부도 되네? 뭐 이런 식이었는데 갈고리였나? 네, 아유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다 지향에 대해서 나도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각자 다른 지향들이 조금씩 있을 텐데 그 지향을 한번 우리가 터놓고 토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또 이제 어려워요. 우리 아유님이 또 참 앞서가는 연구자다 보니까 쉬운 말인데요. 설명적 비판. 다 한국어긴 한국어죠. 네. 그런데 한국어가 되게 어려운 데가 있어요. 뭐 설명적 비판이나 해방적 관심, 뭐 비판적, 해방적 사회과학 이 세 가지 키워드 도대체 어떤 뜻이 숨어 있는 것인지. 그렇죠? 네, 어려운 건 다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비판적 실제론이라고 해서
이제 뭐 과학 철학이나 사회과학 철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유망한 어떤 접근이라고 생각되는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존의 뭐 실증주의나 뭐 협약주의 이런 것들을 뭐 비판을 하고 보통 얘기하는 게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뭐 실증주의와 해석학 이렇게 두 개로 보통 많이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양적 연구 방법은 실증주의적이고 뭐 질적 연구 방법은 해석학 쪽이고 뭐 객관적 연구는 실증주의, 뭐 주관적 연구는 해석학 이런 식의 분류들이 이제 일반적인데요. 거기에 그 질적 연구가 해석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많은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이제 등장한 조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비판적 실제론과 관련된 책과 논문에서 나오는 부분을 좀 발췌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설명적 비판 개념은 보통 흔히들 과학은 사실을 다루는 거고 가치는 과학이 아니라 도덕적 추론을 다루는 윤리학의 주제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사회과학이 연구하는 대상인 사회는 자연과학의 대상들과는 달리 관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위 주체가 행위하면서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고 변형시키는 한에서만 사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간 행위 주체는 관념에 따라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관념들에 대한 해명은 그 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적 해명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예전에 이렇다에서도 다룬 바가 있지만 뭐 실업은 개인의 무능에서 기인한다 이런 식의 관념이 또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탐구라고 하는 것은 이 관념이 사태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임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달리 그 연구 대상 자체를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회과학은 그러한 부정확한 인식이 왜 발생하였는가를 설명하고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원인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회과학 서적을 네. 읽게 되는데 네. 이 사회과학 서적이 왜 사회과학 서적인지 오늘에서야 알게 됐네요. 저는 그냥 읽었죠. 그래서 대상을 비판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네, 그래서 사회 제도에 대한 설명의 생산은 대체로 그 제도를 비판하고 변화시키는 것의 전제 조건이 되고 나아가 그 제도를 비판하고 그 제도의 전복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대부분의 설명은 사실에서 가치로 나가는 논증이 되고 이것이 이제 설명적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설명적 조건과 비판적 조건을 하는 것인데 앞서서 이제 사회에서 있는 그 잘못된 관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떠한 조건에서 그러한 잘못된 설명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가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설명적 비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유가 하는 방송이 그 네. 비판적 설명에 해당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네네. 뭐 변양균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설명은 이렇게 해서 이런 설명이 나온 거고.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비판하고. 그래서 방송이 그렇게 구성됐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두 분께서도 왜 이런 식의 잘못된 설명을 그들이 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나 그런 것들을 밝히시지. 그 인간들은 아니까. 그것도 일종의 비판적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사회과학자의 반대로 기분이 좋은데? 지금 아이유님 얘기 들어보니까 막 여러 가지 지금 사안 이슈들도 막 떠오르고 그래요. 뭐 난민 문제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떠오르고 그것도 이제 연구되어서 또 이렇게 사회과학 서적으로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구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예. 네, 그래서 사회과학이란 인간 해방을 기획하는 설명적이면서 동시에 비판적인 사회 이론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저는 이 설명적 비판이란 말에 이렇게 많은 심오한 뜻이 이렇게 숨어져 있을 줄은 잘 몰랐고요. 우리 아이유님 설명을 잘 들어보면 좀 쉽게 설명하시는 편은 아니거든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초집중해서 들으면 이게 좀 맥락이 이해가 되고 제가 관심이 좀 많이 가게 되는데요. 잘 이해 안 되면 두 번 들으세요. 네, 청취자분들 두 번 들으세요. 얼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기 설거지하면서 들으니까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어디서 설거지하면서 들으면 제대로 두 번 들어야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군요. 이렇다 방송은 이렇게 정장 입고 이 책상에 앉아서 적으면서 해야지. 적으면서 딱 연습장 펴놓고 이게 딱 적으면서 들어야 되는 그런 방송이에요. 쉬운 방송이 아닙니다. 설거지하다가 접시 깨 안 돼.
자, 그럼 두 번째 해방적 관심. 이게 세상이 바뀌는 것에 대한 관심인가요? 쉬운 것 같은 것 같은데 해방에 대한 관심 아닌가? 그 위르겐 하버마스가 이제 해방적 관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종의 형성 과정이 지배, 억압 및 행위의 이데올로기적 틀로 규정된다면 인간의 자기애는 정당화되지 못한 조건들에 의해서 제한되게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인간의 인식은 투명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기 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인식 형태는 자아 형성 과정의 결정적 요인들을 분석, 그 과정 속에 들어있는 왜곡의 구조들을 밝히는 과학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러한 유형의 과학적 인식을 지도하는 관심을 해방적 관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아 형성 과정에 있는 왜곡의 구조를 밝히는 과학. 야,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투명한 과학적 인식을 지도하는 관심. 이게 이제 해방적 관심이네요. 와, 그게 쉬운 말 같은데. 야,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내 생각인데 왜 뭐라 그러는데 사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도 어떤 지배 억압 행위의 틀 속에서 사실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럴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가 해방적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유님 그 학자로서의 삶을 지향을 들어보니까 한마디 한마디 또 이 사람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열심히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도 좀 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비판적 해방적 사회과학이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네,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은 그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뭐 교통사고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하기도 했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 서술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본 논문 중에서는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진 분도 계셨습니다. 다음의 진술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서술적 적합성을 갖는 진술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라의 인구가 줄었다. 두 번째로 세월호 탑승 인원 476명 중 304명이 죽었다. 세 번째로 세월호 탑승 인원 476명 중 304명이 죽음을 당했다. 네 번째로는 세월호 탑승 인원 476명 중 304명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섯 번째로 세월호 탑승 인원 476명 중 304명이 구조되지 않았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같은 그 일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 서술하는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러한 다양한 진술 중에서 사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진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술 방식에 따라서 타인들에게 어떤 타인들의 관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보통 얘기했을 때 다 같이 객관적인 진술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도 사태를 더 잘 드러내는 진술을 우리가 가려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5개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진술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취자분들이 정답 뭐예요? 물어보면 어떡해요. 얘기를 해주셔야죠. 스스로의 비판적 의식을 갖고 생각해보라고 지금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 성원들은 그들의 사회적 위치나 조건에 따라서 동일한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도 상이한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 그리고 상이한 진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사회과학의 서술과 설명은 사회 성원들의 상이한 견해들까지 사회과학적으로 해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실한 사회과학은 사회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가진 특정 믿음의 오류나 왜곡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런 그릇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까지를 임무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갖가지 억압과 모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해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회과학, 뭐 해방적 사회과학, 우리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운동과 실천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유님 설명하는 내내 정신없이 빠져들었어요.
이 아유님 말씀이 어렵기는 하지만 아유님이 그동안에 방송을 할 때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냈고 어떻게 왜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지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것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연구소 이 사무실에서 딱 앉아만 있어도 네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숨결이 느껴져요. 이렇게. 그런가요? 네. 그럼 100개 특집이니까 한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간략하게 특성이 어떤지 좀 얘기해봐 주세요. 아유님은 3가지 키워드였어요. 설명적 비판, 해방적 관심, 비판적 해방적 사회과학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데 슈퍼바이저님은 뭡니까? 아유님만 느껴지던데 다른 분들은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느껴져요. 예. 자 그러면 아유님은 자 그렇고 그렇다 치고 자 슈퍼바이저님은 어떠실까요? 이 80년대 초에 독일로 유학을 떠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쭉 나오더구만요. 뭐 어느 대학 어떻고 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유학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떠나셨어요? 제도적으로 80년대는 유학은 자유화되어 있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그냥 비판적 학문을 하겠다. 그리고 뭐 비제도적인 학문을 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갔죠. 뭐 특별한 일은 정말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어렸을 때잖아요. 그때 영보이였잖아요. 영보이 때 내가 비판적 학문을 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한다는 게 그 결심이라기보다 어떤 지적으로 지향이죠. 지향. 지적으로 좀 특별한 거죠. 특별한 거. 성향사죠. 그러니까 저나 찬희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었구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먹었어요. 아니 드셨잖아요. 아니 저는 고등학교 때 안 마셨어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좀 마실 수 있게 됐구나. 이제 연애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겠구나. 어떤 이런 연애는 맞아요. 그런 해방감? 뭐 이런 거에 도취되어 있었지. 비판적 뭐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저는 슈퍼바이저한테 궁금한 게요.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니까 따로 뭐 경제를 전공하고 이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뭐 법을 전공하신 것 같은데. 학부는 법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국에서 기본소득 운동 전개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당시에 대선 나오실 때 우리가 아픈 추억을 다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때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진 않는데 그때 공약이 그게 있지 않았나요? 기본소득 거기 이름이 뭐였죠? 국민 기본소득. 국민 기본소득제. 이렇게 국민 기본소득제. 2007년이죠. 대선 때 우린 기본소득의 기자도 모를 때 그걸 공약으로 걸고 나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신 것인지. 궁금하네 진짜. 네. 이런 뭐 베이직 인컴이라든지 뭐 그때 뭐 그런 거 알게 된 건 꽤 오래되고요. 90년대였는데 독일에서. 네, 그다지 별 그렇게 큰 관심 없었어요. 그 당시는. 네. 사실 같은 신자유주의라도 이 21세기 상황하고 90년대 상황이 좀 다릅니다. 90년대 상황은 신자유주의가 뭐 전반적으로 사실 침체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신자유주의 안에 호황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블 경제가 자산 가치 경제가 굉장히 잘 돌아갈 때고 이제 깨지면서 이제 2008년까지 이제 위기의 시기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졌던 거는 이게 자본주의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에 이게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답을 뭐 찾아야 된다라는 거였고 지금은 사실은 구체적인 이 시야에서 뭐 전통적인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을 비교하면서 기본소득의 장점들을 부각시키고 그런 것들이 좀 치밀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제가 처음에 이 기본소득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 시민이란 누군가, 시민의 조건은 누군가, 물론 뭐 결국은 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꺼내 들었던 거고 이게 나름대로 케인즈주의나 혹은 국가사회주의식의 위로부터의 계획이 아닌 나름대로의 경제적 대안도 될 수 있겠다라는 어렴풋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물질적 기초가 박탈되어 있는 시비는 민주주의의 주체로 기능할 수 없다는 공화주의적 원칙 여기로부터 처음에 출발하셨다 이런 얘기죠. 지난번에 제가 그 스페인 동료하고 토론을 하면서 하지만 그런 시민됨에서 곧바로 기본소득의 정당성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공격을 했지만 형도 시작은 그거였다. 저도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공화주의적인 생각이 참 중요한 생각이죠 사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어찌 보면 예전부터 대안을 고민해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앞선 대안들을. 그러니까 지금도 연구소에서 또 다른 대안들을 준비를 해 오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바로 연구자로서의 소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 두 분이 연구하고 계신 게 그 이제 기본소득인데요. 결국은 비판적, 해방적이고 대안적이다. 아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두 분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노론과 소론이 이렇게 만나는 거네. 네, 그러니까요. 그 슈퍼바이저님도 그 대안 연구자라고 이렇게 그 이렇다 보시면은 그 닉네임 맞아요. 대안 연구자입니다. 네,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떠한 지향을 갖고 계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대안 연구가가 아니고 나는 대안 연구자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의미인지 가와 자는 어떤 어떤 의미인지 또 얘기하시죠. 그냥 뭐 그렇게 부담스럽게 대가가 아니다라고 그냥 가라고 하면 대가가 되는 거구나. 그렇죠. 가는 가를 이루는 일가를 이룬 거고 자는 놈자자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겸손한 그런 얘기네요. 저 겸손해요. 잘 보시면 우리 거기 자기를 소개한 사람 중에서 가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가요?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살펴보세요. 한번. 누가 갑니다. 누가 한 분이 갑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저는 공부하는 자입니다. 그분이 안 계신데 디스하시면 안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슈퍼바이저님 이야기 들어보니 이 아이유님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대안 연구자라는 얘기는 이제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지금 아이유님 얼굴 표정이 너무 웃겼어요. 그렇구나. 이거 만난 지가 얼마나 되셨는데 옛날 연구위 때부터 만나셨는데 이제 와서 이 슈퍼바이저님의 정체성을 알게 될 듯한 이런 눈빛을 보내주셨네요. 지금 아이유님하고 진행했던 방송 리스트를 보고 있는데요. 정말 기본소득 운동이 지금 요구하는 이론적 기점을 제대로 짚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기본소득 운동의 지금 경과 과정이 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뭐 정당하다. 물론 뭐 아직 이 점도 이제 우리가 널리 알리긴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기본소득 운동의 현 시점은 이 정당하다,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또 어떤 형태로 먼저 시작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이렇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수준의 문제까지 사실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기도에 지금 경기기본소득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될 것이고 확실시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재명 시장이 도지사 되면서 그렇게 되고 있죠. 만들어지는 건가 보죠. 7월 4일에 열린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와 운영 방안 토론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강남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님이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수익과 도시 재생 사업 수익, 도소유의 부동산 임대료, 공기업 이윤 등을 적립해서 연구기금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연구기금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수익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하고 이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본소득 기금으로 삼는 뭐 이런 방법들을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남훈 선생님 이제 견해에 따르면 이게 과거에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 대장동에 택지개발 이익금이 있는데 이거에서 이익금을 시민 배당하자. 이렇게 이제 이재명 과거에 이제 시장이 얘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개발을 하지 않고 이게 공영 개발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그때 5,503억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대장동 인근 도로와 터널, 공원 조성 등에 사용되는 이제 지출이 있었을 거고 그 지출 빼고 남은 돈이 1,822억 원이었거든요. 이거를 시민 배당하자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게 불로소득의 원천이 이 개발 허가권이라는 게 시민 모두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이익은 사실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시민 배당돼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고요.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이런 나온 도에서 모든 나온 이익들, 사업의 이익들을 모아서 기본소득 펀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건데 어쨌건 이 아유님이 했던 방송의 리스트 지금 좀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설계, 계획, 정책 구상 이런 것에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운동이 지금 흐름하고 딱 전맥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아유님이 한 방송들을 한번 좀 훑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아이유님? 먼저 그 단순한 팩트 체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과연 실패했는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 또 오보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팩트는 실험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고 그리고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식의 대안적 접근을 핀란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배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한 배경, 오보의 주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기본소득 방식의 개혁보다는 유니버설 크레딧 방식의 개혁이 더 낫다고 했던 그 OECD 워킹 페이퍼의 분석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다니엘 블레이크 얘기하면서 그때 영국 엄청 비판했는데요. 이렇다 95의 일부예요. 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는가? 유니버설 크레딧 비판. 최근의 방송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때 안심이냐 등심이냐 뭐 안심소득제 비판도 되게 흥미로웠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또 안심소득제,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로는 한국형 음해소득세라고 얘기를 했죠.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보다 빈곤 및 불평등 개선 효과가 더 큰가, 이것도 이제 질문으로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해서도 다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증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매우 주변적인 특수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박기성, 변양규 요 두 분의 분석 자체가 잘못되었고 뚜렷한 의도마저 보인다, 이런 것들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렇다 82회 안심소득제 기본소득과 비슷한 건가? 그거였죠. 뭐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안심이냐 등심이냐. 소득제 분배 효과는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걷어들이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됐었던 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로 나눠주지만 뭐 사회부조라든지 뭐 안심소득제, 뭐 음해소득세 이런 것들은 저소득층, 실업자층, 극빈층 등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그것도 액수도 차등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후자가 전자보다 빈곤 및 불평등 개선 효과가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본소득제를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도 뭐 그렇지 않다 이런 결론이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매우 주변적인 특수 시나리오를 제외하고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루었던 박기성, 변양규의 연구라든지 OECD의 작년과 올해 워킹 페이퍼는 이러한 매우 주변적인 특수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기본소득보다는 다른 정책이 더 빈곤 및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다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라는 것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설계된 기본소득 제도는 저소득층을 순수의 집단으로, 고소득층을 순부담 집단으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순수의 집단의 비율은 보수적으로 잡을 때도 70% 이상이고 또 누진적으로 설계했을 때는 80% 이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정보만 알고 있으면은 누구나 순수해, 순부담 액수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빈곤 및 불평등 개선 정도도 어느 정도인지 쉽게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모형을 말씀을 드렸지만 면세 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T% 평균소득과세 기본소득 정책 같은 경우에는 소득 분포에 관계없이 진위계수를 정확히 T% 개선시킨다, 이렇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의 그 텍스 앤 트랜스퍼 조세 및 그 이전급여 제도의 진위계수 개선 효과가 이제 뭐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뭐 13%, 14%, 뭐 10몇 %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T%라고 하는 것을 뭐 예를 들면 20몇 %, 30% 이렇게만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빈곤 및 불평등 개선 효과가 현재의 시스템보다도 훨씬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록 직접 효과만 본 것이긴 하지만 강남훈 교수님의 모델을 보면 이제 생태세와 생태배당을 또 결합을 시키죠. 그리고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 등을 또 결합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덧붙여지게 되면은 뭐 투기 억제라든지 집값 안정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등의 다양한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시피
기타 다양한 측면에서도 기본소득이 더 우월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의 자유라든지 선택지가 증가되는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죠. 빈곤의 덫이나 실업의 덫이나 뭐 고용의 덫이나 불안정의 덫이나 불확실성의 덫, 관료제의 덫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도 현재의 시스템이나 다른 대안적인 제도보다 기본소득 제도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훈련이나 건강, 스트레스, 범죄 그리고 사람들이 더 장기적인 전망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가구 내 권력관계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이유님하고 방송하면서 기본소득이 주는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깊이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1차 효과, 그러니까 직접적 효과가 정말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다 87회였죠. 기본소득이 1차 효과가 없다고 막 비판하다가 더 이상 1차 효과가 없다고 비판할 길이 없으니까 기본소득이 2차, 3차의 부정적 효과 등이 막 거론돼 가지고 그게 이제 기본소득 1차 효과를 갉아먹어 버린다고 뭐 비판하는 뭐 이런 이제 새로운 공세를 다뤘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87회 때 아주 재밌었어요. 그 방송도 좀 잠깐 간단하게 요약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이 이제 그 조경엽 선생님하고 이제 조경엽 김명덕 선생님의 연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그 1차 직접 효과만 보자면 빈곤 및 불평등을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특히나 이제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은 노동 공급도 대폭 줄이고 경제 성장에도 굉장히 안 좋다,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차 효과로 얘기했던 게 노동 공급 효과였죠. 그리고 3차 효과가 이제 거시경제 효과가 될 텐데요. 이것을 같이 고려한 1차 총 효과로 보면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굉장히 불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비판을 들고 나왔죠. 그래서 그 비판을 정말 조목조목 깠던 것 같아요. 네, 난도질을 했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각주의 그런 그 가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그 팩트와는 사회적인 사실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고소득층의 한계 소비 성향이 저소득층의 한계 소비 성향보다 더 높다는 전도된 가정에 기초해서 기본소득의 3차 효과, 그러니까 거시경제 효과를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버리게 됩니다. 이 연구들에서는. 그래서 또 3차 효과로 인해서 1차 간접 효과가 오히려 이제 기본소득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버린 셈이 되는 것이죠. 그것과 반대되는 그 해외 연구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 존스 앤 마리네스쿠의 올해 연구에서는 현실에서 기본소득과 가장 닮은 제도를 소개를 하고 있죠. 그 영구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현금 이전으로 알려져 있는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에 관련된 데이터를 직접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거시경제 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노동 수요 증가로 인해서 노동 공급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 간접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에 2차 총 효과는 미미한 것을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와, 아이유님, 나는 이렇게 정리해내는 거 볼 때마다 감탄스러워요. 그 방송 그 분량을 다 지금 생생하게 그 제가 지금 기억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1시간짜리가 지금 2분 만에 정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요약 서머리를 어쩜 이렇게 잘하시는지. 옛날에 가요도 되게 잘했을 것만 같은 어떤 이런 느낌이 나는데 공부를 많이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 건가요? 네. 저는 평생 더 하세요. 난 평생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공부하고 싶지도 않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뭐 저까지 공부를 해요. 소매상으로. 저는 소매상으로 그냥 삽시다. 우리는 재미나게 삽시다. 많이 팝시다. 많이 팔아.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방송이 있었잖아요. 이렇다 95회. 95회 2부 2부 때 영국의 유니버셜 크레딧에 대해서 최악의 복지제도. 그래서 한국의 자활의 문제점을 제가 정말 많이 일선에서 많이 겪어보셨죠? 일선에서 많이 겪어봤는데 그런 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고 지긋지긋한 노동연계 복지와는 이제 좀 헤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오히려 근데 그걸 강화하는 이 시대착오적인 유니버셜 크레딧에 대한 정책들 이거 잘 짚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는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빈곤층의 실제 현실에 관한
잘못된 가정에 입각한 네. 전혀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해방적이지도 않은 정책이라는 점을 같이 다뤘었습니다. 네. 우리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6년 우리 칸느 영화제 대상 황금 종려상을 탄 영화죠. 그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감독인데 켄 로치 감독. 옛날에 랜드 앤 프리덤이라는 아주 멋있는 아주 훌륭한 영화를 만들었죠. 그분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하고 우리가 딱 스토리를 연결시켜갖고 진행을 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느꼈던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90 몇 회죠 그게? 95회, 25회 때. 그리고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뭘 했는지 우리가 아유님하고 제 느낌이 쫙 오네요. 그러네요. 자, 우리가 이제 아이유님 방송을 쭉 검토해 봤고요. 이거 검토 차원이 아니라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면 고회로 돌아가서 한번 복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슈퍼바이저님은 이제 이 자리에 그동안 너무 지금 아이유님 방송하는 동안 너무 조용히 계셔가지고 눈도 감고 지그시 감고서 깊이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낮잠을 좀 주무신 건가요? 아니면은 깊이 설마 잘 듣고 계신 건가요? 머릿속에서 뭐가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레드선입니다. 슈퍼바이저님은 책임 제작 시스템 도입되고 나서 뭐 시대의 규정, 거대한 사회적 전환, 그 속에서 기본소득의 어떤 거시적 전환적 측면을 강조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님이 주도하셨던 방송의 리스트를 쭉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6회로 돌아가 보면요. 그때 장기 침체 시대의 기본소득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로 시작을 합니다. 32회 때 시간의 재분배와 젠더 평등에 대해서 다뤘었네요. 야, 좋네요. 제가 이 32회를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 재분배, 젠더 평등. 중요한 굉장한 방송입니다. 그리고 37회 기본소득과 생태적 전환에 대해서도 다뤘었고 47회 배당의 권리인가 필요의 권리인가 제 데뷔 무대였습니다. 기본소득의 철학에 대한 얘기네요. 47회가 그리고 68회는 이제 10차 개헌 참정권과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개헌 얘기였네요. 안타깝게도 안 됐습니다. 청와대 안에도 들어가진 않았죠. 개헌 안에 개헌도 안 됐지만 그 개헌 안에 제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2회는 일자리 보장인가 기본소득인가 했었고요. 그리고 80회에서 플랫폼 자본주의와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저 이때 되게 흥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92회 때 자동차의 시대가 정으로 간다. 자동차 공유의 시대인 거죠. 마스. 그리고 지난번 99회 때 스마트 시티 공유 도시에 대한 우리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며 젠더, 뭐 생태,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 개헌, 일자리 중심 경제 비판, 플랫폼 자본주의와 자동차 시대의 소멸 및 스마트 시티까지. 21세기의 모든 주제를 다 다룬 것 같아요 지금. 경제부터 젠더 생태까지. 그러니까요. 이거 뭐 이 현대 자본주의의 중심을 아주 꿰뚫어 오신 것 같은데요. 종합평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슈퍼바이저님. 이렇게 목록을 쫙 리스트를 갖다 이렇게 뽑아 주시니까 뭐 중요한 것만 뽑으셨겠지만 이게 무슨 기획을 해가지고 이 거시경제적인 효과부터 시작해갖고 젠더 효과, 그다음에 생태적 효과, 이 다 사실은 기본소득이 거시적 효과거든요. 아까 아이유 쌤이 말했듯이 1차 효과, 2차 효과 이런 게 아니라 3차 효과에 물론 뭐 아이유가 말한 3차 효과는 거시경제 효과지만 뭐 생태적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이 젠더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시간은 어떻게 재분배될 수 있는가 이런 거시적인 효과에 대해서 다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기본소득이 뭔가를 따진 것 같고요. 47회를 보면은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말이 있죠. 예를 들어 시민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티즌스 인컴. 모든 시민 다 받는다. 무조건성이 강조되고 보편성이 강조되고 그런 건데. 어쨌건 시티즌스 인컴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왜 근데 시티즌이 받느냐 받는 이유는 뭔가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카사사스 공화주의 기본소득론과 논쟁을 하면서 그날 제기했던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그 사회배당 소셜 디비덴드라고 말하는 게 좀 근접하긴 합니다. 근데 사회가 왜 배당을 해야 되는가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인류 공통의 유산 카만 헤리티지에서 나온 거다. 이거 하나고 그럼 과거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여러 다중의 이 디지털 활동, 디지털 액티비티스의 플랫폼 자본이 이렇게 전유하는 현재 활동에 대한 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공유부 배당을 기본소득이라고 보는 게 기본소득의 원천을 드러내는 방식의 네이밍, 이름짓기다라고 제가 과거의 유산과 현재의 플랫폼 활동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공유부의 두 개의 축을 구성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의 것이거나 누구의 것으로 돌릴 수 없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소득이다라고 설명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 개헌 문제가 나와서 개헌안 설명했던 것 같고 이건 뭐 기본소득 개헌 운동을 그때 했었죠. 온국민 뭐 운동 우리가 광화문에서 막 그때 마돈나하고 같이 그때 우리 플래카드 들고 그랬잖아요. 72에는 일자리 보장인가 기본소득인가 였는데요. 뭐 이거 역시 사실은 지금 앞으로 가장 유망한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 일자리 보장인가 기본소득인가로 논의가 좁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재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뭐 일자리 중심 경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일자리 보장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거죠. 공적 이전 소득을 늘리는 것도 다 워크페어식으로 하면서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갖다 창출하고 이런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그 방식이 상당히 효율적인가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다른 선택지를 검토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들을 좀 대단히 한국 실정에 맞춰서 한 건 아니고요. 이론적인 차원에서 다시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개는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 연작이었던 것 같은데요. 플랫폼 자본주의와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들 그리고 작동 원리 등등을 설명을 했었고요. 제가 강조했던 거는 플랫폼 자본주의란 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중심성이다. 그 데이터를 갖다가 집적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고유한 사업 분야를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 뭐 구글이 검색 엔진에 출발해가지고 자율주행으로 사업 분야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리점적 방식으로 여러 사업 분야에 진출을 한다. 물론 뭐 제가 다뤘던 관점이란 것은 일관된데요. 대체 그러면은 그게 누구의 것이냐, 빅데이터는 누구의 소유냐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 자본주의의 부산물로서 사실 이 기존의 노동법적인 보호 장치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보호 장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되는 플랫폼 노동, 뭐 다른 말로 이제 긱 노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좀 조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교통 문제 그리고 도시 이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둘 다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와 관련이 되고요. 자동차 시대 이건 자율주행 그 다음에 플랫폼 자본이 마스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죠. 그러니까 모빌리티형 서비스로 교통을 제공하는 상태가 될 건가, 아니면 공공 서비스로 이걸 할 건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부각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이유에서 스마트 이게 교통 문제가 아니라 뭐 전력 관리부터 시작하고 뭐 총체적으로 이 플랫폼 자본이 관리하는 스마트시티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도시 제도시화 운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입해야 될 건가, 그리고 이건 과연 누구의 이 이익인가 이런 문제들을 다뤘던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의 1차 효과가 더 중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2차 효과, 노동시장 효과는 어떤가 이런 게 더 중요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보니까 제가 다룬 거는 그거보다 훨씬 기본소득이 도입했을 때 거시적인 효과와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의 경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이런 게 근접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안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왜 자꾸 그 진행 중인 일인데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지금 당장의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엔 이건 지금 10년 안에 일어날 일이다. 10년 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안 연구자라 그러면은 그것의 경향성과 그리고 위험성과 그리고 어떠한 해방적 대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라고. 앞으로도 뭐 이런 주제로 제가 이 방송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이 존재하는 한 이런 주제, 이런 계통의 주제를 가지고 좀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리스트를 쭉 보니까 이 슈퍼바이저님의 사상적 발전 궤적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성장, 장기 침체 이런 경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젠더, 생태, 그다음에 공유부 넘어가면서 플랫폼과 도시 문제. 그러니까 관심이 워낙 방대한 것도 잘 보여주지만 어떤 식으로 심화되어 왔는가를 이 리스트의 순서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정리해 주신 리스트를 차례대로 이렇게 쭉 공부하면 이 거시적인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이 사회전환 그다음에 시대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좀 얻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걸 모아서 저는 책을 내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올 여름에 탈고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기대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야죠. 네, 여름에 탈고 확실히. 네, 알겠습니다. 저 추울 때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책 얘기를 추울 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한여름인데 아픈 점을 찌르고 계시네. 저는 슈퍼바이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렇다 방송 함께 하면서 우리가 꼭 역할 구분을 분명하게 하거나 이랬던 건 아닌데 그렇죠. 기본소득 주제로 아이유님하고 슈퍼바이저님이 좀 어느 정도 결이 다른 부분들을 결이 다른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목적 지향을 갖고는 있지만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딱 엮이는 것 같지 않아요? 네네네. 굉장히 미시적인 거, 그러니까 수치적인 것까지도 쫙 분석을 하는 거고 거대한 어떤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평상시에 두 분 소통도 안 하실 텐데. 소통 많이 해요. 많이 하시나요? 둘이 제일 얘기를 많이 해요. 바로 옆에 앉아갖고 툭툭툭 던집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저거 어떻게 생각해? 뭐 토리가 이랬는데 스티글리츠 이랬는데 뭐 계속 얘기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그런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시줄과 날줄처럼 이야기들을 엮어가셨구나. 그러려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무서운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100회 특집으로 이제 메인 출연자들 이 두 분의 종합 평가하고 소회를 들어봤는데 사실 이게 47회 혜성처럼 등장해서 100회까지 이 방송을 이제 진행해 오신 이 마돈나님의 소회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그냥 찬이 쌤이 하나에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엉겹결에 시작했다가 전 지금 느끼는 소회가 난 대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지금 슈퍼바이저님이 쭉 정리하는데 다 알아듣겠잖아. 그러니까요. 이 놀라운 체험.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찬 선생님이 정말 뜬금없이 페북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이렇다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냐고요. 저 그때 찬희 선생님이랑 말도 몇 마디 나눠보지 않은 관계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방송을 해본 적도 없고 어디 가서 사회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해보라고 전 관심이 있고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뭐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엉겹결에 시작은 했어요. 해서 매 첫날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제 친구들이 오글거려서 들을 수가 없었대요. 어쩜 이렇게 원고를 읽는 듯한 그 분위기는 뭐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점점 이제 차차 나아진다고는 하는데 저는 놀라운 게 저는 신문을 봐도 경제면을 읽질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사람들이. 패스 뭐 뉴스에도 경제 뉴스 나면 패스 전혀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수치 뭐 이런 것도요. 그런데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신기하게도 어디 신문이 놓여 있으면 경제면을 이렇게 펴게 되고요.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뭐 정확히는 몰라도 뭔가 이렇게 알아듣겠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신봉사가 눈뜬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신봤다. 저는 이렇다 방송을 제안해 주신 찬희 쌤께 참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도 슈퍼바이저님처럼 힘이 닿는 때까지 평생 술사. 이거는 좀 그렇고 여하튼 이렇다 방송 참여하게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여기 출연하시면서 정말 좋은 이야기들 해주신 출연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가끔 게시판에다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뿐만 아니라 가끔 소액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챙겨서 계속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이제 이렇다 진행 절반 정도를 했지만 찬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100회를 진행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 이렇다 방송을 조직 관리해 오셨어요. 소회가 어떠신지 제가 슈퍼바이저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날 것 같아. 중간에 갑자기 눈물이 콱 도는데. 그 중간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뭐 문 닫을 위기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사실 전문 연구자도 아니고 제가 닉네임이 공부하는 자 아닙니까? 제가 페북에도 페북에 자기소개가 많이 있잖아요. 딱 두 글자 있어요. 열공. 열공. 그거 참 어려운데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는 100회 하면서 재밌고 흥미롭고 또 이렇게 훌륭한 또 이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훌륭한 이렇게 동료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이게 저만 좋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좀 존재 의미가 있는 방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80년대 때 대학을 다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중에 이 전국적 정치신문이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MPN이라고. 갑자기 그 생각이 지금 팍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MPN이 이렇게 신문이 이렇게 다 전국을 펴지면서 어떤 의견들을 이렇게 전파하고 생각들을 모아가고 뭐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그때 당시 재창했던 사람들은 2018년에 돌아오면 지금 이렇다 같은 방송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의미의 어떤 일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에도 제가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방송이 너무 어려워서 아까 얘기했죠. 제가 설거지하다 했더니까 듣다가 못 듣겠어. 막 야단을 쳤어. 설거지하면 들으면 되냐고. 물론 듣고 그냥 소비해버리는 오락방송도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그런 오락방송인 사실 팟캐스트는 많잖아요. 많죠. 뭐 그냥 자다가 들어도 되는 거고 막. 그래서 근데 방송이란 게 꼭 들으면서 그냥 분노하고 조소하고 카타르시스만 느끼고 이렇게 끝나도 과연 되는 건가 우리가. 그건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아이고 나쁜 놈들, 이 새끼들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정치인들 욕하고 말이야, 뭐 행정부 욕하고 뭐 이런 거 좀 우리가 들으면서 같이 생각하고 함께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이제 MPN 생각하면서 하게 되고요. 갑자기 돌아가신 김광석님의 1000회 공연 때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아까 제가 오기 전에도 서른 즈음이라는 노래를 일부러 듣고 왔는데 그래서 그 일본 바둑을 제패했던 그 바둑기사 조치훈 씨, 조지훈 씨가 아니고 조치훈 씨입니다. 말을 인용하면서 조치훈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바둑을 이기려고 두진 않았습니다. 그저 돌 하나하나 정성 들여 놓다 보니까 기성도 되고 명인도 되고 뭐 그랬노라고. 멋지다. 그게 빗대갖고 김광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쳐내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 한 줄 한 줄 정성 들여 쳤지요 기타를. 그러다 보니 천회 되대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이 다 떠올라요. 그래서 200회 300회 그저 한 줄 한 줄 정성 들여 대본을 만들다 보니 천회 되대요. 이렇게 묻어가시나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도 지금보다 2배, 3배, 10배 뭐 이렇게 되면 그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회를 하다 보니까 이러다 고정 참여자가 어느덧 8명이 됐어요. 8명이 됐어요. 앞으로도 이렇다는 이 세상과 지구를 바꾸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00회 특집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100회 때 만나겠습니다.